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역의 성형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중에서 성형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한다. 마치 그 질문에 자명하고 간단한 답이 있는 줄로 아는 모양 같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다. 페미니즘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생각과 주장의 종합을 말한다. 그는 페미니스트이다 라는 말 역시 막막하고 막연한 것이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마치 미투 폭로 운동이 전부인 것처럼 인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다.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의 법, 경제, 문화, 그리고 재반 사회 구조를 모두 망라해 그중 젠더상의 모순을 분석하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라 하겠다. 내 생각에는 수많은 페미니즘 담론들이 현실 비판과 현실 모순의 분석에 전착한 나머지 우리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쉬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 사실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접하고 소통하고 입고 쓰고 소비하고 교류하는 방식과 틀 자체가 하나의 파도처럼 닥쳐와서 그에 적응하기가 무섭게 다른 파도가 또 덮쳐오는 시기다. 그게 일상이 되었다. 엘빈 도플러의 컬처 쇼크에서 예견된 바와도 같다.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 지금 우리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혁명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적 충격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로 또다시 다음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이제는 변화라는 것이 닥쳐와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다수의 대중이 만성적인 무감각증에 빠진 것 같다. 과거 여성들은 오랫동안 가부장적 문화에 길들어왔고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해왔다. 항상 가장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부속적 존재인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자식에겐 아버지의 성을 주었고 여성 역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출신과 성 혹은 이름을 잃어왔다. 지구상 어디에나 퍼져있는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가 이토록 강고하고 보편적으로 존속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페미니스트는 남성과 여성의 근원적 차이,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별한 기능에 기인하지 않는지 의심했다.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를 일임하는 문화는 여성에게 자궁이 있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남성과 나눌 수 없는 배타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을 박한 양반, 부인을 안사람이라고 부르는 문화도 여성이 출산과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존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관습은 가부장적, 유교적 전통하에서 이념적으로 철저히 뒷받침되어 왔다. 직장에서는 출산한 여성에게 대략 3-4개월의 유급휴가를 주지만 그 이상은 매우 어려워한다. 결국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혹은 직원의 승진, 승급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만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화, 근대화가 늦은 나라에 속했으며 여성 인권과 경제적 권리 신장에 대한 개념의 파급 역시 늦은 편이었다. 유교적 전통을 지녔기에 더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동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부분에 집중해 언급되고 주목되어 왔다. 성폭행 피해에 대한 폭로에 자주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은 여성은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약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로 상정하고 전개되는 한계에 지니게 되었다. 그러한 전개 과정은 젠더 간의 충돌과 갈등으로 점철된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고 2016년 강남역 여대생 살인 사건에서 극도로 폭발했다. 여성들은 강남역 주변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여혐 범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일부 청년 여성들은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남성분로부터 당한 여혐을 그대로 되돌려주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이른바 미러링 현상이 폭발한 것이다. 그러자 남초 커뮤니티인 일베, 틴시사이드 등을 중심으로 일부 젊은 남성들이 추모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화환을 강남역에 비치해 젠더 대결적 국면은 점점 더 심화했다. 특히 젊은 연령층 남녀 간에 나타난 젠더 대립적 상황은 2017년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인 충돌 사건이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었다. 2018년 1월 13일 새벽 한 주점 내에서 남녀 여러 명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성 2명이 남성 혐오적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시비의 근원을 제공한 여성들이 SNS상에서 본인들이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처럼 묘사해 여성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추후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격자들의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일방적 여성 혐오가 여성들은 일방적 피해자, 남성은 일방적 가해자로 만든다는 식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청년층에 있어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혐오는 쌍방향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은 여성 인권을 정상화하겠다는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남성의 악마화와 여성의 피해자상을 부각하고 남성의 권리 제한이라는 결론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페미니즘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젠더 갈등을 촉발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을 가져왔다. 페미니즘에 관해 사족을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그전엔 생각지도 못한 급격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기저 문화의 몸체가 바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미용적 욕망과 관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명하고 싶어서이다. 여성의 인권 문제를 먼저 가부장적 문화라는 뿌리에서 살펴보자. 가부장적 문화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모두가 배우며 습득한다. 너는 여자아이가 왜 청소도 안 하니? 여자면서 이런 요리도 못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 여자는 가사노동과 육아를 책임져야 마땅하다라는 그릇된 상식이 은연중 공유되고 이런 인식은 평생도록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여성운동가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이 오로지 여성에게 전과되는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써왔다. 가사노동에 매몰되면 사회적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성으로서는 경제력을 손에 넣기 힘들어진다. 경제력이 없으면 남성에게 또다시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가사, 육아 일임, 경력 단절,
경제적 종속이라는 순환 구조가 어머니에서 그 딸로 또 그 딸로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 대부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성가족부 등이 쿼터제, 남편의 육아휴직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노력하나 여전히 쉽지 않다. 문화란 법, 제도를 고친다 해서 곧바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할 틈 없이 어느새 우리 주변에 와 있다. 그 예로 두 가지의 통계를 인용하려 한다. 첫 번째는 출산율이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가임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9명에서 2020년에 0.8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출산율이 2.1 정도가 됐을 때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2012년에 1.3으로 발표된 이래 그야말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2015년에 1.24였다가 매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 속도가 놀랍다. 신생아 숫자는 2012년 48만 명을 기록한 이후 역시 가파르게 떨어져 2019년에 30만 명을 기록했다. 미국의 출산율이 1.7명, 인도가 2.2명, 프랑스가 1.8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신생아 수 감소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를 앞당기고 있다. 지금의 노년 세대는 아이를 많이 낳았으나 현재의 20, 30대 젊은 세대는 비혼율이 높은 데다 출산마저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과 경제활동 인구 대 부양 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아져 사회가 아예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될까봐 모두가 우려한다. 또 다른 통계는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대가족 체제 속에서 살았다. 대가족은 가부장적 전통의 요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도시화로 인해 대가족 체제는 급격히 해체되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핵가족화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핵가족화라는 말도 잘 쓰이질 않는다. 1인 가구화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온다. 즉 젊은 부부 혹은 젊은 부부 한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자체가 빠르게 줄고 인구 구성상 비혼 남녀가 무섭게 많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 즉 출산율 감소와 1인 가구 수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뒤흔들 것이 분명하나 현재의 삶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 현상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곁에 명징한 현실일 뿐이다. 여성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역할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다. 어떤 캠페인 때문도 정책 때문도 홍보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출산율 저하와 비혼 남녀의 증가라는 현상 때문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삶이 그 윗세대, 즉 어머니 세대 여성들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온다라는 말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여성은 온라인상에서 클릭을 통해 쇼핑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들은 경력 단절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1인 경제 생활을 이어간다. 주부라는 말을 1인 가구의 여성에게 붙이긴 어렵다. 그저 사람일 뿐이다.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여성에겐 주부라는 명칭이 붙는다. 그의 커리어와 업무 능력, 교육의 수준 등 그 사람을 지칭하는 모든 것이 주부라는 단어 하나로 가려지고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주부가 아닌 여성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비로소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남성과 구분되지 않고 존립하기 시작했다. 바로 페미니즘이 부르짖던 그 지향처럼 말이다. 비혼 남녀는 양육을 하지 않고 1인 경제 생활을 영위한다. 예를 하나 들자면 노령화 그리고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숫자가 급격히 치솟았다. 반려동물 용품과 간식류 등 관련 시장 매출은 해마다 그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속칭 밀키트라고 불리는 식품공학적 상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관련 시장이 커진 현상 또한 여성 1인 가구의 가사노동이 어떻게 줄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젊은 여성들이 양육과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밀키트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세대로 매우 빠르게 바뀐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육아와 가사노동 전담으로부터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떼어놓았는지를 통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짝을 짓지 않고 더는 아이를 낳지 않으며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꾸리지 않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 전담자의 지위에서 해방되기 시작했다. 이제 여성들은 예전처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놓이지 않는다. 그저 1인 가구를 꾸려 반려동물을 키우며 나름의 경제 생활을 감당해 나간다. 남성과 여성이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다. 어찌 보면 그토록 오래된 가부장적 문화의 굴레가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성들이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독립하고 가사, 육아노동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여성들은 지금껏 사람들이 겪어왔던 바와는 사뭇 다른 소비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여성의 소비에서 상당 부분은 가정을 위한 소비였다.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과 가사용품이 대표적이었을 것이다. 소비하는 주체로서 여성은 1인 여성이 아닌 하나의 가구 그 자체였다. 여성은 대부분 주부였고 주부의 소비는 곧 속한 가게의 소비를 의미했다. 지금 청년 여성들은 그런 소비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가 주부가 아니므로 당연한 일이다. 여성들은 1인 가구주로서 그 자신을 위한 소비의 주체가 되어 있을 따름이다. 반려동물 용품, 사료, 간식과 밀키트 등 간편 요리나 배달 신선식품이 화랑인 이유는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 혼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소비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패턴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밀키트나 신선 배송식품 시장이 커진 데는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지만 그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가게의 구성이 이처럼 바뀌고 있고 전통적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류, 공산품 등 기타의 모든 소비 생활에 있어
여성들은 이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소비를 영위한다. 사람은 무리를 짓게 마련이다. 1인 가구로서 생활하는 남녀들도 당연히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로서 무리를 지으려는 욕구를 갖는다. SNS,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이로 인해 더 크게 반향을 일으켰을 수 있다. 대가족으로 모여 산다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그렇게 절실할까? SNS는 한국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족의 해체와 출산율 저하, 1인 가구 증가의 와중에 성공적으로 완착했다. 시작 이후로 그 확산이 멈추질 않았다. SNS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생활이 아닌 개인의 사적 생활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도구다. 아울러 일방통행식 의견 전달이 아닌 쌍방, 다방통행의 소통 수단이다. 이러한 SNS는 남녀, 기성세대, 젊은층, 가릴 것 없이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다. SNS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시대의 대세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이고 유튜브 개인 방송도 불과 몇 년 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기업들은 광고 수주를 위해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메가 유튜버들을 찾아다닌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또 다른 개인들과 이야기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SNS의 특성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식의 무리지음, 그룹화를 유도한다. SNS를 매개로 하는 무리지음은 인스타그램의 경우 팔로워 수, 유튜브는 구독자 수로 가시화된다. 물론 이러한 무리지음은 관심사와 연령대, 성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분된다. 그것이 SNS가 TV 방송이나 기존의 매체와 뚜렷이 다른 점이다. 관심사에 따라 정밀하게 분화되어 무리지어 있는 그룹.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소비자 군락이 과연 있을까? 기업들은 파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인사들에게 광고를 협찬하기 시작한다. 한편 인사들은 자신의 사업을 꾸리고 이트 상품을 스스로 만든다. 이러한 무리지음 중에는 미에 관심이 높은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그룹 또한 당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중 많은 수가 비혼이거나 1인 가구를 구성한다. 이들은 SNS라는 무리지음 공간을 통해 그룹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정보 교환이 여성들의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의 눈치 혹은 시댁의 눈치를 보면서 쇼핑하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도 드물다. 대신 여성들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관심사의 다른 여성들과 그룹화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며 공유하고 또한 소비한다. 이것이 SNS와 1인 가구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다. SNS 시대를 사는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일상을 보낸다. 거기에서 소비하고 때로는 공급자가 되어 사업을 벌인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가부장적 문화에 전혀 종속되지 않는 그전까지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감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구조적 모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어떻게든 주체적이고 평등하게 존재하길 염원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구조적 모순은 남아있다. 그러나 SNS와 비혼일인 가정들의 급격한 증가로서 촉발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속에 여성들은 적어도 온라인상에선 남성들로부터 개입을 받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적어도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그 주체는 여성이며 이윤도 명성도 여성 스스로 얻어간다. 남성들의 도움은 필요 없으며 그들의 평가 또한 의미가 없다. 남성을 위한 자리는 없다. 여기에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문화의 굴레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여성의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과 힘의 서열화가 진행된다. 남성들만의 사회로 보통 얘기하는 곳은 군대다. 군대는 대표적인 남조 사회이다. 계급, 서열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조직은 경직된다. 자기 역할과 임무가 부여되고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는 군대처럼 경직되지 않는다. 상명하복과 계급적 서열화보다는 소통과 정보 공유가 우선한다. 여기에서는 다른 여성들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컨대 신속히 많은 정보를 손에 넣고 유통하는 능력, 혹은 아름다운 외모도 주목받을 만한 무언가로서 가치를 지닌다.